총정리를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선사시대부터 고려까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제가 왜 시작했는지 후회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우리 하지 않는 거라서 넘어가고요. 자, 선사시대부터 한번 봐야겠는데 구석기와 신석기를 봐야죠.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석기는 기본적으로 뗀석기, 그러니까 떼어서 쓴 뗀석기고 신석기는 요 떼어다 쓰던 걸 조금 더 정교하게 갈아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걸 이제 구분을 해두면 좋겠고 구석기 때 대표적인 뗀석기는 보국, 그러니까 일종의 스마트폰과 같다. 지금의 스마트폰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 그리고 불을 이용하게 되면서 영양 상태가 아주 좋아졌고요. 흑요석 이런 게 일본과 교환했다라는 증거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는 이제 동굴이나 아니면 강가의 막집, 대충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막집, 그냥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아니죠.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막집을 짓고 살았고 아직은 이제 식량을 주변에서 구해다 먹는 시대라서 무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식량에 따라 이제 이동 생활을 하는 이런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래나 물고기 모양의 조각품을 제작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신석기. 신석기 같은 경우는 간석기, 갈아서 만든 석기가 사용이 됐고 드디어 토기가 사용됐다라는 점이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 이것 또한 이제 농경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걸 보여준다고 했죠. 이때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그리고 낚싯바늘, 그물추 이런 걸 통해서 여전히 이제 농경이 시작됐지만 물고기 잡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런 걸 통해서 드디어 옷을 만들어 입었구나, 그리고 그물도 만들었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혁명적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면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도 지속되었다는 점이 같이 봐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은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그렇게 막 발전한 단계가 아니라서 농사를 통해서 많은 이제 생산물을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냥, 채집, 물고기 잡이도 지속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집을 조금 번듯하게 만들기 시작하죠. 그것은 농경의 시작과 함께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 농경을 하다 보니까 정착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형성하게 됐고 그리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집을 아주 막 번듯번듯한 으리으리하게는 아니지만 움푹 파인 집, 움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사시대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급이 없었다라는 점, 여전히 평등사회였다라는 점이 이제 중요한 점이라고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빠르게 넘어갑시다. 예술 종교활동 요거는 우리 막 봤었는데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자, 요거 가지고 계속 막 애미라고 애들이 많이 하던데 그런 진짜 나쁜 드립은 하지 마시고요. 애니미즘입니다. 애니미즘. 그리고 이제 특정 동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숭배하는 것이 이제 토테미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단군 신화에 보면 이제 곰 부족, 호랑이 부족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토템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지금도 있는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당과 주술 이런 것들, 그리고 영혼과 죽은 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를 한번 볼게요. 청동기 시대는 일단 계급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제 선사시대와 굉장히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향상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빈부의 차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그러면 더 갖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이 활발하게 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상생을 하게 됐고 그 지배자가 바로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족장이 출현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이 또 이제 유적이 이제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사실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만들 수도 있는 게 아니라서 일상생활에는 많이 쓰이지 못했고요.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무기나 아니면 이런 제기나 뭐 장식품 이런 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청동기 시대 때 되면 뭐 당연히 농사 때문에 뭐 강가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이제 많은 마을들이 야산이나 아니면 구릉지대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지대로 올라갔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높이 올라갔다는 건 뭐겠어요? 여기 높이 올라갈수록 침입해오는 적들에 의해서 방어하기 유리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농경이 좀 본격화되면서 일부 남부지방 이런 데는 벼 농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동기 시대 때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 도구까지는 청동기로 다 만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농기구나 이런 것들은 석기가 쓰였다. 대표적인 것이 반달, 돌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를 잘 보여주는 유물, 유적 이런 걸 보면 반달, 돌칼 그리고 비파형 동검, 뭐 거친 무늬 거울,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는 고인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유적지거든요. 마을이 이렇게 높은 구릉에 이제 형성된 걸 볼 수 있고 파여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자, 도랑을 파둔 거예요. 그래서 방어하기 유리한 시설들이 다 설치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요게 반달 돌칼. 갑시다. 자, 그리고 네, 이런 게 이제 고인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걸 탁자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이라고도 하고요. 뭐 그 외에도 이런 거 남방식 고인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비파형 동검이죠. 그리고 철기 고조선 시대에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넘어오게 되는데 우리 원래 교과서 순서랑 조금 달라요. 나오는 순서랑 조금 다른데 청동기와 철기를 한번 보고 나서 다음 이제 고조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철기 사용이 철기 시대가 되면서 청동기랑 좀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철은 구하기도 쉽고 훨씬 단단해요. 그래서 철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무기, 지배층의 장식품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 도구까지 다 쓰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제 농기구도 사용이 됐고 철제 무기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가 사용이 되면서 깊이 가리라고 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땅의 이제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어서 농부 생산력이 더 증가하게 됐고요. 그만큼 먹을 것이 풍족해지니까 인구도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복전쟁이 활발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소국들이 점차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봐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봐둘 게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푸집은 일종의 틀이라고 했잖아요. 틀. 그래서 틀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보면 좋은데 이렇게 거푸집은 이제 찍어내는 거잖아요.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래서 거푸집이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이 청동기를 직접 생산을 했구나. 그러니까 자체 생산을 했구나.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구나 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의미 있는 상징물이기도 하고요. 또 붕어빵 이렇게 찍어내듯이 아주 대량 생산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음 고조선 보겠습니다.
고조선은 건국 이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단군 건국 이야기에 보면 뭐 농경사회다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고 뭐 바람, 비, 바람, 구름 이런 거 있죠. 이런 신들 그리고 곡식 이런 거 얘기 나온 거 보면 농경사회구였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곰, 호랑이 이런 애들 보면 토테미즘 그리고 환웅과 웅녀가 혼인해서 뭐 단군을 낳으니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부족 간의 연맹 이런 것도 이제 연합 이런 것도 찾을 수 있고 다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호칭에서 보면 이게 재정일치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단군 건국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리고 위만이 들어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교체기에 위만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면서 이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 이제 연나라에서 들어온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연나라에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실제로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당시 들어온 모습이나 뭐 조선인 복장을 한다든지 상투를 튼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조선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얘가 집권하게 되면서 미만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던 집단이라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후에 이제 중국과 한반도 남쪽의 진이랑 중개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됐고 그런 점이 좀 한에 거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나라가 자신들의 숙적이었던 흉노를 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는 고조선을 먼저 점령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잘 버텼지만 지배층의 내분으로 결국 멸망을 하게 됐고 그 뒤에 한이 이제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제 제거하면서 열심히 성장했던 애가 고구려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조선은 뭐 나름 이제 통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팔족법 이런 걸 보면 뭐 살생을 되게 금하죠. 그래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한다든지 노동력을 중시한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뭐 노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급 사회였다라는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50만전 이런 걸 보면 화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조선 요 팔족법은 교과서 가지고 우리 분석하는 거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되게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고 잘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청동보다 구하기 쉽고 단단한 이런 점 때문에 다양한 농기구와 무기가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력도 증대되고 치열한 정복전쟁이 되면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으로 인해서 조그만한 나라들이 주변을 정복하게 되면서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요게 이제 철기시대 여러 나라 부고, 옥동, 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볼게요. 부여 같은 경우는 부여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넓은 평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야지대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농경과 목축 이런 걸로 발달했고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 쭉 대부분 다 연맹왕국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앙은 왕이 다스리고 주변 지역은 사출도라고 해서 제가들이 다스리는 요때 제가는 마가오가 저가라고 하는 말, 소, 돼지, 개 이렇게 우리한테 친근한 가축의 이름으로 이렇게 붙였다라고 한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평야지대다 보니까 주변에서 침입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구려에 복속당하는 애들입니다. 제천 행사는 영고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 외에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먼저 가려버렸네. 요거 참.
다시 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는 건국은 주몽이 했죠. 주몽이 처음에 졸본 지방에서 건국을 해서 처음에 막 졸본 부여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졸본은 굉장히 산악지대고 굉장히 좁고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이동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얘들도 게르부를 중심으로 오부족 연맹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노부, 전로부, 수노부, 간노부 이렇게 노노노 돼 있는데 이 노는 제가 말했듯이 중국 애들이 이 고구려에 대한 아주 안 좋은 감정으로 노비노자를 붙여놓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왕과 대가 관직이 뭐 상가 고추가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을 대가라고 불렀고 이런 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들이 모인 회의, 제가 회의 이런 걸 통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을 했습니다. 제천행사로는 동맹이 있었고요. 풍속으로는 서옥제가 있었는데 자 보면 네, 졸본이 청 여기 이제 건국지예요. 굉장히 선악지대죠. 그리고 서옥제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때 서자가 사위 서자예요. 그래서 서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위 집이다 이런 뜻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좀 특이하게 처가살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가에 가면 뒤편에 조그만하게 이제 사위 집을 만들어 줘요. 그럼 여기 안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자식이 태어나서 꽤 장성을 하게 되면 이제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처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부인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사위가 일정 정도 이제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하는 형태였다. 그리고 옥저, 동해는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우리 옥저랑 동해 같은 경우는 뭐 일찍이부터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서금이나 어물 이런 것들을 이제 공납을 하는 고구려에 이제 갖다 바치는 이런 애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옥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가족 공동 무덤 그리고 골장제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일단은 감회장을 해뒀다가 나중에 다 죽으면 요거 다 뼈만 모아서 가족 공동무덤을 만드는 일종의 골장제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독특한 이제 결혼 풍습으로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는데 민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이르다, 뭐 어리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찍이 미취학 아동 요때 이미 서로 이제 요 집안에서 결혼을 다 결정시켜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혼할 신부가 일단 신랑 집에 가가지고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엄청 어릴 때부터 미취학아동 때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서 다 성장을 하게 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냥 살면 되는데 돌아가면 신랑 될 놈이 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물을 지급하고 다시 자기 신부를 데려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일종의 매매혼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노동력을 빼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동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고요. 얘들은 특산물이 당궁, 아주 짧은 활, 그리고 반어피, 요거 뭐 물개나 이런 애들 이제 가죽이라고 했죠. 다음 과하마, 과일나무 아래의 말이란 뜻이니까 되게 작은 조랑말 같은 애들이에요. 제천행사로 무천이 있었고요. 다음에 동해에는 좀 특이하게 책화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책은 갚을 책자에 재물 화자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갚는다 이런 건데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수업 때 이렇게 손 넘어가면 자르고 막 이런 얘기, 손 넘으면 내 거 이런 게 이제 부족 간의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거 손 넘어오면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부족 간의 경계 이렇게 넘어오면 이제 소나 말로 변상하겠다 이런 게 이제 책화에 해당이 됩니다. 선. 그리고 사만 같은 경우는 한반도 중남부 일대 마한, 진안, 변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삼한이라고 불렀는데 마한 같은 경우도 54개의 소국, 다음 진안, 변환도 12개의 소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조그만한 소국들의 이제 연합체였다고 보면 되고요. 그 중에서 만의 목지국이 이제 요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왕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특이하게 사만 같은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지배자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사장, 요 제사장은 청군이라고 불린 얘가 소도라고 하는 특별구역에 따로 머물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엄격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였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마는 요 지대는 한반도 중남부 일대가 대부분 이제 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벼농사가 일찍부터 발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요 지역들은 되게 철 생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이루어져서 철을 화폐처럼 이용하기도 했고, 그리고 낭낭이나 외 이런 데다가 이제 수출할 정도로 굉장히 풍부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천 행사로는 5월제, 10월제 이런 이제 계절제 이제 제천 행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월제 같은 경우는 음력 5월 5일 그래서 단오예요. 어린이날 아니에요. 그건 양력이고. 자, 그리고 삼국의 이제 성립과 발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다시 보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 왕 퍼레이드가 시작되죠. 태조왕 때 태조왕은 분명히 6대 왕이거든요. 근데 태조라고 보통 우리 태조 나오면 보통 처음 초대 왕을 우리 태조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졸본 부여에서 이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게 된 그래서 이제 태조라고 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르브 고시가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됐고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던 때가 이제 태조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 보면 이제 낙랑군을 축출하면서 요동지역으로 진출했고, 그 다음 고구건왕 때 이때 이제 나라에 큰 위기를 겪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죠.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이제 평양성으로 쳐들어오면서 요거 막다가 고구건왕이 전사하게 되는 고구려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된 순간이고, 요 위기를 아주 잘 수습했던 인물이 바로 소수림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교도 수용을 했고 태학도 설립하고 율령도 반포하면서 불교, 유교, 그리고 법 이런 것까지 중앙집권 체제를 전부 다 확립시켰던 인물이 소수림왕입니다. 아주 내치를 잘 다져놨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강개토 장수가 5세기 때 이제 막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던 그 바탕을 이루었던 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구려는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봤지만 오부종 연맹체였고요. 기족회의는 제가회의 이런 게 있었다. 다음 백제를 건국한 건 온조죠. 그래서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고, 그리고 형도 사실 같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비류도 같이 내려왔다가 비류는 처음에 인천 미추홀에 이제 가서 건국을 했다가 망해서 동생과 같이 합류했고요. 그래서 고구려계 그리고 부여계 이제 이런 유의민들을 하고 한강유역의 토착민이 같이 이제 건국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기 고이왕 때 막 자평도 설치하기도 하면서 이제 지방 세력을 중앙기적으로 편입을 했고 공복도 제정하고 목지국도 병합하고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때고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4세기 때 근초고왕이 이제 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 안 나온 건 넘어갑시다. 그리고 우리 이제 무덤 가지고 봤었는데 백제 건국 주도 세력이랑 주도 세력이 고구려의 유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온조 자체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백제 초기 무덤인 석촌동 무덤하고 고구려의 이제 장군총하고 형식이 계단식 돌부지 무덤으로 똑같죠. 이런 거는 같은 계통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요거 봤었고요. 그리고 신라는 혁거세, 박혁거세가 세웠다고 하죠. 지난해 사로국에서 출발했고요. 일단은 뭐 얘들은 산맥 하천 그리고 고구려 백제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일찍이 이제 발전이 좀 못했죠. 좀 더뎠는데, 그리고 왕위도 되게 불안정했죠. 그래서 박석김의 삼성이 교대로 왕위를 이어가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이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내무랑 때, 사생이 내무랑 때
가야 외 연합군이 이제 같이 이제 신라를 치러 왔는데 이때 내무랑이 강개토 대왕한테 SOS를 치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왜구를 물리치게 됐고요. 이때부터 오히려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받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통해서 문무를 수용하고 고구려라는 강개토 대왕이라고 하는 뒷배경이 생겼잖아요. 내무랑이. 그래서 왕권을 좀 다지는 형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대군장이라고 하는 왕의 징호, 그러니까 마립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전에 왕호 변천을 한번 보면 처음에 거서간, 그리고 차차웅, 그리고 이제 마립간, 그 다음에 아니죠. 그 전에 이사금, 그리고 마립간, 그리고 왕, 이렇게 이제 돼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면 되겠고, 낙동강 유역을 좀 확보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요거 호명 그릇이죠. 강개토 대왕이 도와주고 나서 고구려와 이제 신라 간의 정치적 간섭이 이루어졌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일단 부족장들이 중앙의 귀족이나 관료로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중앙집권 국가가. 그래서 귀족으로 흡수되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족장들이 각기 지역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제 왕 밑에 귀족으로 흡수되게 되죠. 그러면서 지방제도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왕이 이제 모든 나라의 땅을 이제 통치하는 이런 형태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지방간을 파견해서 지방을 간접적으로 지배했지만 대신에 이제 족장들이 자치를 하고 있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왕이 통치권이 다 미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뭐 관료 조직 요 마찬가지 얘기고, 관등제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이 더 강화된 걸 볼 수 있고, 다음에 뭐 율령 반포 이런 걸 통해서 통치제 하는 기틀을 만들었고요. 법률 자체를. 다음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제 영토가 굉장히 넓어졌죠. 그래서 왕이 직접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기도 하죠. 우리 왕죽불 얘기했었습니다. 왕이고 부처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왕권을 더 강화시켰고, 이제 전성기를 한번 볼게요.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올까? 백제 전성기는 4세기 후반에 근초호왕이었죠. 그래서 이때 뭐 왕이 부자 상속제도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영토를 굉장히 많이 넓혔죠. 그리고 평양성 공격해서 고구원왕을 전사시키기도 했고, 마한의 전 지역을 차지하고, 그리고 요소산 등 규슈 지방까지 굉장히 넓은 해상 왕국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같은 백제가 국가적 위기를 맞았던 거는 5세기 후반에 이제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제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옹진성으로 천도하게 됐고요. 문주왕 때인데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라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삼국의 관계는 한쪽이 강하면 나머지 둘이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막 밀고 내려올 때는 나제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백제 이때 동성왕이고 신라의 왕은 놀지왕입니다. 그리고 무령왕 때 웅진시대 때 나름 이제 중흥시키려고 했던 인물인데 전국에 22담로라는 걸 설치하면서 왕족을 파견해요. 그러면서 지방 통치를 하게 됐고, 중국의 남조 양과 이제 국교를 맺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보여주는 유물이 바로 유적이라고 할 게 이제 자신의 무덤이죠.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 양식이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또 한 번 천도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좀 다시 전성기를 이룩할 뻔했던 게 성왕 때였죠. 이제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옮기게 됐고 국가 이름을 남부여로 변경하면서 행정구역도 다시 정비하고 엄청나게 이제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고 잘 나갈 뻔했는데 한강유역을 일시 회복했다가 신라 당시 진흥왕에게 뒤통수를 맞으면서 한강유역을 빼앗기고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는 아주 비운의 왕이 성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 고구려의 전성기 한번 보면 광개토대왕 때 영토를 요동, 만주 대부분 그래서 북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한반도는 한강 이북의 땅을 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진입과 왜군을 격퇴했고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호명 그릇 그런 것도 있고 광개토대왕 능비에도 떡하니 이제 업적을 새겨 놓았죠. 그리고 자주의식 연호를 영락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자신을 성왕 태양으로 부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나갔고요. 그리고 장수왕 때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폈죠. 그래서 자기 아빠가 북쪽으로 많이 넓혔다면 장수왕은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는 정책을 하면서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비석이 바로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아빠의 업적 막 열심히 써놓은 게 광개토대왕 능비라면 자신의 업적을 빡 새겨놓은 게 중원고구려비다. 그리고 충주고구려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주고구려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는 놀지왕 때 낮의 동맹 체결하면서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지증왕 때 굉장히 왕권을 좀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국호를 신라라고 드디어 이제 바꾸게 되고요. 왕의 칭호를 드디어 왕으로 바꿔요. 그 전에 마립간이었죠. 그리고 우상국 정벌을 하기도 했고요. 오경도 실시하고 지방 행정구역도 정비하고 하면서 나름 왕권을 강화시켰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시켰던 인물은 버풍왕이라고 보면 되겠죠. 버풍왕의 이제 이름 자체도 그렇지만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한다면 불교를 공인한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2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제 공인한 걸 볼 수 있고요. 2차돈. 네. 그리고 율령도 반포했고 관등조직도 정비하고 공복도 제정하고 병부도 설치하고 군사권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등도 설치하고 이러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다 확립했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연호, 권한을 사용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금강가야를 정복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다음 진흥왕,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이죠. 그래서 화랑도를 개편하기도 하면서 인재를 양성했고 이 화랑 출신들이 나중에 삼국통일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인재들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한강 상류 지역을 획득하게 됩니다. 요거 사실 성왕 뒤통수 친 거죠.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를 이제 멸망시켰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잘 남겨져 있는 게 4개의 순수비 그리고 단양신라 적성비 이런 걸 건립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아주 잘 새겨두었습니다. 불교를 엄청나게 전진시켰던 인물이고 황룡사를 건립하기도 했죠. 그래서 진흥왕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도 버풍이 이제 처음 불교의 법도를 일으켰다 이런 뜻이라면 진흥은 더 전진시켜서 흥하게 했다 이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석 황초량비, 마울령비 이런 거 보면 이거 삼국통일 할 때도 요 위까지 올라간 적 없잖아요. 그래서 북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고요. 고구려 땅을 많이 뺏었고 다음 북한산비 그리고 한강 요 상류 지역을 차지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단양 적성비 이런 걸 보면 요 한강 하류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한강유역 전체를 차지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창녕비는 가야를 점령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단양 적성비죠. 이빨 깨진 거. 한강을 확보하면 삼국의 전성기는 요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강을 확보한 걸 통해서 한강 유역 자체가 일단 경제적인 요충지,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황해를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요충지였다. 이런 점이 이제 삼국의 전성기를 이룩할 때 한강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싸움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야 같은 경우 가야는 분명히 삼국시대 때 존재했지만 우리가 사국시대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가야는 그냥 연맹왕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가야는 정기 가야 연맹 그리고 후기 가야 연맹 이렇게 이제 나눠보면 되는데 정기 가야 연맹은 김해의 금강 가야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이끌어 가다가 결국 이제 가야 외 연합군이 신라쳤다가 강기토대왕한테 함 썰리면서 이제 거의 금강가야는 이제 시들시들해졌고 후기 가야 연맹은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 중심으로 성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끝나게 됐죠. 근데 그 이유는 가야는 원래부터 경제력 자체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냥 각기 너무 독립적으로 잘 지내고 있었고 자립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막 특출나게 강하지도 못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뭉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백제랑 신라의 압박으로 점차 조금씩 영토를 잃으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본에 톡이 전해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에키 톡이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났고요. 철 이런 거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철 많았으니까. 다음 삼국의 이제 사회 문화 이런 거 한번 볼 텐데 삼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신분 제도가 이루어져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귀족들이 모든 특권을 다 누리는 계층이었고 일반적인 이제 평민들, 농민들은 각종 세금과 요역, 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민은 대부분 노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들은 매매랑 상속의 대상, 그냥 재산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봅시다. 신분제 해서 좀 보면 신라는 좀 독특하게 골품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성골, 진골 이렇게 있었는데 성골이 거의 다 사라지고 진골 그리고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리고 3, 2, 1 이렇게까지 있는데 육두품 같은 경우가 간직에 딱 진출에 제한이 걸리면서 되게 불만이 많았던 애들이죠. 그리고 골품에 따라 관등, 집, 술의 크기까지 아주 제한을 뒀던 아주 희한한 이제 엄격한 신분제였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두품은 요 간직 진출에 제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호족들과 결탁하게 되는 바탕이 되기도 하죠. 삼국의 문화 일단 불교 한번 보겠습니다. 불교를 수용했던 건 오히려 왕실에서 훨씬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각기 이제 원래 부족별로 갖고 있던 토속신앙들이 있는데 그걸 어느 하나로 통합하기에는 다른 이제 부족들이 다 좀 불만을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외로 종교를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외래 종교를 바탕으로 사상을 통합을 했고 그리고 왕즉불 사상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왕이고 부처다 이런 걸 통해서 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또한 이제 일부 귀족들은 윤회 사상 이런 걸 이제 이용을 해서 신분적인 특권을 합리화하는 데도 쓰이기도 해요. 유교랑 좀 관련해서 좀 본다면 고구려는 수도의 태학 그리고 지방의 경당 우리 교과서에 요거 안 나오니까 수도의 태학 이런 거 설치했다. 그리고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었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라는 딱히 이제 유학을 했다라고 하는 기간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대신에 임신 서기석 이런 걸 통해서 유교 교육이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년에 서약을 기록한 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돌에다가 자기들의 맹세를 새겼는데 청년 둘이서
우리 유교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자 이런 것들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신라도 유교 교육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도교 같은 경우는 도교가 나타난 것들이 좀 있는데 백제의 산수문이 벽돌, 그리고 고구려의 사신도 이런 벽화나, 그리고 금동 대학로 이런 걸 이제 도교랑 관련된 요물이거든요. 그래서 도교랑 관련된 거는 막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이거는 왕의 권위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을 정확한 천문을 관측하고 이걸 미리 대비하고 하는 거는 왕의 권위, 정치랑도 굉장히 관련이 있었고 그래서 천문학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의 첨성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산수문이 벽돌입니다. 첨성대. 다음 무덤. 고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민족의 민족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이 같으냐, 양식이 같냐 다르냐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인데 삼국이 사실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다 돌무지 무덤의 형태로 갔다가 나중엔 다 굴식 돌방 무덤의 형태로 갑니다. 일단 뭐 돌무지 무덤 같은 경우는 백제나 고구려나 마찬가지인데 계단식 돌무지 무덤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돌무지 무덤은 도굴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 편인데 신라는 그래서 좀 머리를 썼죠. 그래서 덧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더 이제 추가하게 되면서 구조상 도굴이 어려웠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껴묵거리들이 이제 출토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천마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지만 굴식 돌방 무덤으로 다 갔을 때는 돌방, 그러니까 사방이 벽이 생기니까 거기 이제 벽화를 많이 그렸다 이런 걸 볼 수 있고요. 백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이었다. 이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사신도 이게 무령왕릉, 요게 천마도, 요게 출토돼서 천마총이라고 합니다. 돌무지 덧널무덤의 대표. 다음 불교. 불교 당연히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미술품들, 관련된 예술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신라는 황룡사, 백제의 미륵사 둘 다 터만 남아 있고요. 탑을 많이 만들었는데 백제는 미륵사지 석탑 이런 게 있고 정림사지 5층 석탑. 신라는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는데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졌고요. 분황사 석탑, 모전 석탑이라고 하죠. 이게 황룡사, 이게 미륵사지 석탑. 지금은 이게 보수가 돼서 아주 깨끗하게 다 돼 있습니다. 요 뒤에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시멘트로 쳐올라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황사 모전 석탑. 불상, 고구려 영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 요거 포인트는 광배라고 했죠. 빛나는 배경, 오로라. 그리고 요게 백제의 미소.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교과서 안 나옵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형태는 미륵보살, 방가상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생각하면 돼요. 한중일 이렇게 있으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는 선제문물을 받아들이는 형태였고 그걸 아주 잘 가공을 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전해주는 형태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국은 일본의 문화를 많이 전파를 했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나 토기, 그러니까 스에키 토기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줬고 백제가 엄청나게 활발했는데 천자문, 논어 이런 것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비슷한 게 워낙 많아서 방가상 요것도 볼 수 있고요. 다음 고구려도 그림 그리는 종이, 물감 이런 거 다 알려줬고요. 신라도 조선 기술, 도자기 만드는 기술 이런 거, 전래, 레자가 틀렸네요. 이런 것들까지 다 줬다. 그래서 일본의 고대 문화인 아스카 문화를 형성하는데 삼국의 문화 전파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실지도 이렇게 하면 일단 우리 일단은 끝이네요. 일단 요까지 하겠습니다.